음, 인스타 브레인, 몰입을 빼앗긴 시대 똑똑한 뇌의 사용법. 안드레센 한센 지음, 김아영 옮김. 2019년 헬스 어워드 수상작. 12개국 판권 수출. 하루에 2600번 핸드폰을 만지는 동안 우리의 뇌의 회로가 변하고 있다. 뇌의 회로가 변하고 있다. 안데르센 한센, 스웨덴의 저명한 정신과 전문의이자 초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방송인이기도 한 안데르센 한센은 스톡홀름 카롤린스카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소피아 햄메트 병원에서 재직 중이다. 그는 운동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밝히는 전작 너는 달리고 싶다가 스웨덴에서 51만 7,500부를 판매되고 세계 15개국에 수출되는 대성공을 거두면서 저명한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전 세계의 수많은 신경정신과 관련 어젠다에도 토크에 출연하여 너는 왜 운동을 위해서 설계되었나 라는 주제로 강연한 바가 있다. 2019년에 공중파 TV 당신의 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는데, 스티븐 핑커, 로버트 세폴식스키 등등 세계적인 석학들을 게스트로 초대해서 더욱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019년 최신작인 이 책 인스타 브레인은 스마트폰과 SNS라는 전혀 새로운 환경이 우리 뇌와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심층 분석한 책으로 현재 8만 부가량 판매되었고, 2019년 헬스 어워드 국민건강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을 비롯하여 6개가 넘는 상을 수상했다. 옮긴 사람은 김아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 통역 번역에서 인스타 브레인이라고 책을 하게 되어졌네요. 자, 인스타 브레인. 인스타 브레인 카피라이트 2020년 카피라이트. 몰입을 빼앗긴 시대 똑똑한 뇌 사용법. 우리는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며 클릭 한 번이면 전 세계의 오락물을 접할 수 있다. 어쩌다 이게 되었을까? 우리 뇌는 아직도 수렵체집니다. 우울증은 신종모르핀, 집중력을 빼앗긴 시대, 우리의 시간을 훔쳐가는 강력한 용의자, SNS를 끊고 기분이 나아진 사람들, 청소년 우울증과 휴대전화, 변화를 원한다면 몸부터 움직여라. 뇌는 지금도 바뀌고 있다. 인류는 점점 더 멍청해지고 있는가? 자연스러운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니다. 디지털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수칙? 이렇게 책을 기록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낯선 시대에 살고 있다. 낯선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 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이 책은 우리 뇌가 디지털 세계에 적응하지 못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닥쳐서 휴대전화가 주변과 소통하는 생명적 역할을 하는 지금 상황에서도 과연 이 책이 여전히 유효할까? 나는 이 책의 내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차근히 살펴보자. 오늘날 성인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4시간에 육박한다. 청소년은 5시간. 최근의 10년간 인간의 행동 변화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다른 연구는 어떠한지를 비롯해서 우리의 감정과 수면, 집중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자. 삶의 여건은 나아지는데 왜 기분은 점점 나빠지는가?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저조한 기분 탓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 최근에 이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불안을 느끼는 걸까? 세상에 현재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우리가 지금까지 진화해온 세상 간의 불일치가 우리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불일치가 우리의 뇌는 1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자동차, 전기,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친숙하다. 마치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 눈 깜짝할 새가 지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인류는 자신의 역사 중에서 99%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에 수렵 채집이었다. 당연하게도 우리 뇌는 그 생활 방식에 맞게 진화했다. 실제로 우리 뇌는 최근 1만 년 동안에 변하지 않았다. 순전히 생물학적인 이유로 당신의 뇌는 여전히 당신이 지금 사바나 초원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무슨 상관이람? 내가 숲에 가서 야생동물을 사냥하면서 살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우리 뇌가 현재 사바나 초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변하지 않는 우리 안의 뿌리 깊은 욕구, 즉 자고 싶은 욕구, 움직이고 싶은 욕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욕구들을 무시하고는 도무지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런 욕구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우리는 점점 더 과거보다 덜 자고 못 잔다.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수면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빠져버렸다 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인류의 뇌는 어느 시대의 것일까? 어느 시대의 것일까? 현대사회와 인류 역사의 불일치라는 우리의 기본을 이해하는 것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중요한 열쇠가 된다. 전염병 확산으로 밤잠을 설친 사람이라면 내 생각에 당신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암이나 심장질환도 걱정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인류는 암이나 심장질환 때문에 죽지는 않았다. 인류 역사의 99.9%에 해당하는 시기 동안에 우리 선조들은 기아, 살인, 탈수, 감염적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온갖 재난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니 말이다. 인스타 인생. 기아가 생존에 가장 강력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칼로리를 열망하도록 진화했다. 이 열망은 음식을 발견하는 족족 먹어 치우게 만들었다. 그러나 돈만 있다면 무한대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열망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왜 전 세계의 2형 당뇨와 과체중이 만연한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 뇌를 비롯한 우리 몸은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사망하던 역사를 거치면서 진화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뛰어난 면역체계를 발달시킬 수가 있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은 감염을 피하도록 발달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으므로 어떤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금방 그 사람이 아픈지 건강한지를 알아차린다. 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려는 본능도 강하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는지 알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루 종일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쏟아지는 뉴스 보도를 보는 걸 멈출 수가 없다. 마치 세계 곳곳의 감염자의 수가 사망자 수라는 미디어 태풍이 몰아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현재 강력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강력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된 정보에 취약할까?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들은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쓸모가 있다.
우리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온라인상으로 여러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 나 역시 휴대전화 덕분에 매일 벽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압박감을 주는 집에서 격리하면서도 외부와 소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디지털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의 여파로 인포데믹스, 정보 전염병, 인포데믹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된 정보에 취약할까? 그리고 이런 정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역시 바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다. 우리는 날마다 해킹당하고 있다. 이 책을 쓰게 된 사적인 이유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다. 1년 전에 나는 내가 하루에 3시간씩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 깨달았을 나는 충격에 빠졌다. 마치 시간을 길바닥에 내다 버리고 있다는 느낌. 그럼에도 휴대전화를 손에 놓을 수가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TV로 뉴스를 보면서 휴대전화를 향해 손을 뻗었다. 마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자, 이렇게 바뀌어진 현실 속에서의 문제를 체크를 하고 기술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술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우리 몸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럴 때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른 SNS 서비스가 사람들이 직접 만나는 걸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수면 시간을 방해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라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물론 이 질문들은 순진한 발상이다. SNS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본의 영향력이다. 안데르센 한센이 이렇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20년 4월에 이 책을 펴셨네요. 자, 내의 지각 변동이 시작이 되었다. 2018년 5월 나는 뉴욕에서 개최된 대표적인 심리학 학술단체인 미국 심리학계 연례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전 세계 수천 명의 심리학자가 세계 내 연구 석학들의 최신 연구 결과를 듣기 위해서 한데 모이는 것으로 사담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양극성장애라는 단어가 곧잘 들려오곤 한다. APA 같은 학회의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학술회의장에서 나누는 이야기 외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 심리학자들과 연구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고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이는 상당히 짜릿한 경험이다. 2018년 봄 학술회의장에서 수많은 심리학자가 똑같은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바로 디지털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아무도 명확한 답은 하지 못했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의사소통과 비교 방식에서 나타나는 인류 행동의 변화는 극히 광범위하고 생각보다도 더 깊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데 동의했다. 비록 아직은 답보다도 질문이 더 많은 듯이 보이기는 했지만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인류 역사상 지난 10년만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의 행동 양식이 변화하는 우리는 예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를 대한 안데르스 한센 일장에서 우리는 아직도 수렵 채집인이다. 몸의 진화는 왜 세상의 진화를 따라가지 못하나? 몸의 진화는 노트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놨네요. 내가 책을 샀다면은 불가사의한 우리 몸의 부분 내 방금 남긴 페이지에는 1만 개의 점이 찍혀 있다. 점 하나가 2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에서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인류의 한 세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모든 점은 인류의 역사를 대변한다. 1만 개. 그럼 이 점 중에서 자동차, 전기, 깨단물, TV가 있는 세상에서 산 인류 세대는 얼마나 될까? 그렇지. 그 시대에 지금 현 시대에서 컴퓨터, 휴대전화, 비행기가 있는 세상에서 산 인류 세대는 스마트폰 이렇게 세대
이 책은 우리가 아는 한 우주에서 가장 최첨단의 구조이자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 즉 감정, 기억, 의식의 근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바로 뇌다. 뇌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낯설고 두려워하도록 또한 동시에 자신이라고 느끼도록 만든다. 뇌는 강박한 시간의 바다를 건너서 자신이 존재해오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마지막 점의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에 적응해 왔다. 진화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의미도 목적도 없는 과정적 진화의 결과다. 진화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며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도움을 주려고도 하지도 않는다.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자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질 뿐이다. 그런데 진화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모든 종이 각자의 환경에 적응하게 만드는 것일까? 이를테면 북미의 곰 한 무리가 먼 길을 떠나서 마침내 알래스카에 도착했고 추운 북극을 떠돌아다니게 되었다고 하자. 곰은 갈색 털 때문에 눈 속에 몸을 숨기기 어려웠고 털 때문에 유일한 사냥감인 물개에게 쉽게 발각되곤 했다. 결국 곰들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한 암컷 곰의 나한자에서 털 색깔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에 무작위 변이가 일어난 하얀색 털이 만들어졌다. 소위 돌연변이가 발생한 것이다. 털이 하얀 새끼 곰은 다른 곰들보다도 물개의 눈에 덜 띄었고 그 덕분에 먹이를 좀 더 쉽게 구했다. 이는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었고 이었고 자손을 얻을 기회도 증가했다. 그런 식으로 세대를 이어간 것이다. 그리고 점차 갈색 곰은 도태되고 1만여 년 혹은 수만 년이 지난 후에 알래스카의 모든 곰은 하얀색 털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 곰들을 북극곰이라고 부르고 있다. 생존과 번식 확률을 높이는 유전적 특질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초점 보편적인 특질로 자리잡는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식물과 동물은 이런 방식으로 각자의 환경에 적응해왔다. 만약에 북극곰의 털 색깔이 하얗게 바뀌기까지 과정이 엄청난 고역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답이다. 이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만약 북극곰이 아니라 이를테면 10만 년 전에 사바나에 살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보면 어떨까? 이름을 카린이라고 하자. 카린은 달콤하고 칼로리도 풍부한 과일이 열린 나무로 달려가서 하나를 따먹은 뒤에 배가 불러서 만족한 상태로 그 자리를 떠났다. 다음날 아침 배가 고파진 카린은 과일을 따먹으려고 다시 그 나무에 가보지만은 과일은 모두 없어진 상태였다. 다른 누군가 모두 따간 것이다. 카린이 사는 세상에서 나무에 과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당신은 인간의 15에서 20%가 굶어 죽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는 마리아. 마찬가지로 사바나에 살고 있다. 마리아는 단맛을 감지하는 유전자에 변이가 있어서 단과일을 먹을 때면 뇌에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된다. 도파민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물질이다. 이런 유전자 변이 때문에 마리아는 나무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된다. 하나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최대한 많이 입에 쑤셔 넣었고 잠시 배가 터질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자리를 떠났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뜬 마리아는 맛있는 뭔가가 싶다는 충동을 다시 느끼고 나무로 갔다. 그러나 어제 몇 개 남겨둔 과일은 이미 다른 누군가가 따가고 없었다. 당연히 나쁜 소식이지만 이제 충분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직 허기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대로 물러났다. 두 사람 중에서 마리아가 생존 확률이 높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가 있다. 소모하지 않은 칼로리는 뱃살의 형태로 몸에 남아서 먹을 것을 못 찾았을 때 금지력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그 덕분에 마리아는 출산을 통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남길 확률이 더 높아지고 유전자 변이로 칼로리를 축적하는 특질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며 그 결과 생존과 번식에 더 유리하다. 또 여기에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칼로리를 갈망하는 자손들이 점점 더 많이 태어나고 이들은 살아남을 확률도 높아진다. 이제 카린과 마리아를 패스트푸드점으로 가져간 오늘날의 세계로 데려가보자. 카린은 맥도날드를 보고 안으로 들어가서 햄버거 하나로 배를 채우고 나면 만족한 표정으로 매장을 나설 것이다. 다음으로 들어간 마리아는 햄버거, 감자튀김, 코카콜라 아이스크림을 먹고 배가 터질 듯한 상태로 맥도날드를 나설 것이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닭이 흐러지기를 느끼면 맥도날드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음식이 가득할 거라고 즐거운 확신 속에서 다시 맥도날드로 갈 것이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메뉴를 주문할 것이다. 두 달 뒤에 마리아의 몸은 과식으로 불어나고 과체중뿐만 아니라 이형 당뇨도 앓게 될 것이다. 몸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혈당 수치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99.9%에 달하는 시기 동안에 생존을 도왔던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갑작스레 도움은커녕 도리어 해가 된 것이다. 이 예시는 추론이 아니라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의 진화를 통해서 칼로리에 대한 갈망이 내재화된 몸으로 살고 있는데 현재 세계에서는 칼로리는 사실상 돈만 있으면 거의 무한대로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먹어버려. 내일 아침에는 남아있는 게 없을 거라고 외치는데 그 결과는 자명하다. 비만과 이형 당뇨는 현재 세계적인 문제다. 이렇게 과체중과 비만 문제가 계속 먹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신체적인 부분에서만 지금의 세계와 제대로 발맞추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마리아가 주변의 위협 때문에 항상 불안을 느끼고 이를 피하고자 대책을 세웠다고 가정해보자. 많은 이가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른 사람에게 맞아졌고 혹은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세계에서 이런 불안과 대비가 생존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안전한 세계에서 산다면 끊임없이 사고를 대비하느라고 기분만 나빠지고 불안이나 공포증에 사로잡혀 살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의 주변 환경을 살피고 과민하게 반응하며 바로바로 주변의 시선을 돌린다면 피해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고 위험 요소도 피할 수가 있다. 덤불에서 부스럭거리는 게 먹일 수도 있으니까 먹이 살펴보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똑같은 충동으로 행동하고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아이들은 교실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진단을 받게 된다. 과잉 행동 장애가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세계에 맞게 진화하지 못했다.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주변 환경에 맞춰서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의 특질을 만들어낸 이 세상을 살펴본다면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50에서 150명으로 구성된 집단 생활을 했고 오늘날 지구상 인구의 대부분은 도시에 살고 있고 삶이라는 것이 집단 생활의 시골과는 다르죠. 당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았고 오늘날 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생긴 200~300명 최대한 수천 명을 보았고 오늘날 평생 전세계 수백만 명을 본다. 당시의 모든 절반은 10세가 채 되기도 전에 사망했고 인류 절반이 오늘날 1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는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당시 평균 수명은 30세에 못 미쳤다. 오늘날은 75세 이상. 가장 일반적인 사망 원인은 굶주림, 탈수, 감염, 심혈관. 당시 10에서 50%가 다른 사람에게 구타를 당해서 사망했다. 오늘 살인, 전쟁, 내전 등에서 죽는 비율은 1% 미만이다. 당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바로바로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며 항상 위험을 피하고자 주변을 살폈다. 오늘날에는 집중력을 인류의 가장 중요한 특질로 높이 사며 예전과 같은 위협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먹을거리를 찾아서 사람들은 굶어 죽었다. 오늘날에는 움직이지 않고도 음식을 손에 넣을 수가 있다. 앞선 수많은 점의 형렬을 지나서 우리는 불과 2000년, 3000년 만에 주변 환경을 괄목할 정도로 바꾸었다. 혹은 200, 300년이라고 할 수도 있죠. 2000년, 3000년은 우리의 관점에서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지만 진화의 측면에서 보면 찰나에 불과하다. 사람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의 몫을 한다면 그 공간에서 얼마든지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어떻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 이렇게 참 옛날과 지금의 현실 세계의 다른 점을 집어서 이렇게 잘 뭔가를 비교하고 있네요. 감정은 생존 전략이다. 첫 호흡부터 마지막 호흡까지 감정 신경을 쓴다는 것. 감정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일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내가 모두 결합하여 만들어낸 무언가이며 이를 통해서 뇌는 우리가 다양한 행동을 취하도록 만든다. 다른 모든 종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신체와 뇌는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후세에 퍼뜨리는 단 하나의 기본 원리의 기반을 두고 살아왔다. 진화는 일련의 다양한 전략을 시도해 왔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종에게는 적으로부터 재빨리 탈환할 수 있도록 민첩성을 주거나 발각되지 않도록 위장 능력을 주는 것이었다. 감정은 뇌를 조정한다. 뺨을 걸적이는 것부터 원자폭탄을 터뜨린까지 인간의 모든 활동은 내적인 정신 상태를 얻고자 하는 욕구의 결과이다. 그리고 감정이 우리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출발이다. 완벽한 세계에서는 눈앞의 결정에 앞서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자, 세계가 그런 완벽한 세계가 아니라는 데 있다. 그런데 우리 선조가 살던 세계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런 감정이 개입하여 우리가 다양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에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결정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내가 빠르게 계산하여서 감정이라는 형태로 답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허기를 느끼게 하여서 샌드위치를 먹게 하는 식이다. 마트에서 담아먹는 젤리 코너 앞에 서면은 굶주림을 피하는 방향으로 발달한 진화적인 알고리즘은 상황을 빠르게 계산하여 젤리를 먹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로 답을 제시한다. 우리의 뇌는 음식이 남아도는 오늘날의 세계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했다. 적응. 왜 부정적인 감정이 더 끌릴까? 긍정적 부정적인 거.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뇌는 즉각 콜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심장이 좀 더 빠르고 강하게 뛰도록 만든다. 심장은 신체의 근육에 더 많은 피를 내보내서 우리가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달아나거나 반격하도록 만드는 셈이다. 배고플 때 음식을 보면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여 먹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만든다. 도파민은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과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흥분되었을 때도 분비된다. 그래서 TV 내용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우세한데 이는 부정적인 감정이 역사적으로 위협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위협은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먹거나 마시거나 자거나 혹은 짝짓기는 나중에 미룰 수 있어도 위협에 대한 대처는 미룰 수가 없다. 이는 극도의 스트레스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다. 자,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의 주된 원천은 스트레스로 다음 장에서 스트레스가 과연 무엇인지 부정적인 사고가 오랫동안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그렇군요. 스트레스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가 되겠네요.